6. 공학적인 음악. 자연 과학적 탐구 결과의 인문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을 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도와 기체의 부피 그리고 압력에 대한 과학적 탐구 결과를 이용해서 엔진을 발명하였고 그것으로 더 빨리 그리고 더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뉴턴과 베르누이의 과학적 탐구를 이용해서 하늘을 날고 싶은 사람들은 비행기를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 혹은 소리를 주제로 하는 대표적인 공학적 성과는 악기입니다. 어쩌면 악기의 발명은 그것에 대한 과학적 원리가 밝혀지기 전부터 시작되었으니 과학적 탐구의 결과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소리에 대한 역학적 이론들은 기존의 악기들을 개량 발전시키는 데 그리고 대량 생산하는 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악곡의 연주라는 인문적 필요에 의해서 과학적 성과를 반영한 음악적 기구를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악기는 분명히 공학적 성과입니다. 20세기 문화의 최대 화두는 대중화일 겁니다. 이런 시류의 편승에서 음악은 급속도로 대중화됩니다. 음악의 대중화 역시 공학적 성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음악회에 가야만 들을 수 있었던 마에스트로의 음악을 누구나 자신이 집 거실에 앉아서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녹음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음악의 대중화는 누구나 음악가가 되는 합창의 대중화에 기여합니다. 악기와 마찬가지로 오디오 기술은 음악적인 공학의 또 다른 예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디오 장치들을 사용합니다. 오디오 기술은 음악 감상 및 음악의 대중화라는 인문적 필요를 바탕으로 전자공학 및 음향공학적 성과를 통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음향기기는 마그네틱 정보로 표현된 오디오 신호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수준이었으나 지금의 오디오 기록 재생 기술은 녹음 방법이나 재생 방법이 더 편리해졌으며 음향의 성능도 훨씬 우수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간의 청각적 특징을 반영한 입체 오디오 기술과 사람의 발성 방식에 근거한 녹음 및 재생 방식인 보코딩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가치를 인간 중심적, 즉 인문적 가치에 역점을 둔 것으로 이른바 음악적인 공학을 말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과학적 성과를 음악가들은 성악이나 기악 등과 같은 자신의 음악 분야에 맞게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사람의 발성 방법에 대한 생리학적 연구 결과는 공학자에게는 사람의 목소리를 더 효과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압축 장치인 보코더를 발명하게도 했지만 성악 공부를 하는 성악가에게는 더 효과적인 발성 방법을 익히기 위한 좋은 지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목소리를 녹음하는 오디오 기술이 음악의 공학적 성과라고 하듯이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만들어 노래하는 합창도 목소리의 공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목소리의 발성 원리와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하는 합창 그리고 오디오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주제가 음악과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분명히 음악과 무관한 주제는 아닐 것이기에 독자들은 이 장을 통해서 새로운 주제의 음악적 담론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1. 공명된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도 악기와 마찬가지로 역이음에 의해서 정상파가 발생되고 공명통에 의해서 증폭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창이나 합창과 같은 음악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음악은 물리학이나 생리학의 연구 업적을 활용합니다. 차라리 지난 역사 속에서 터득한 음악적 성과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그것에서 찾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리학적, 생리학적 업적을 근거로 성악 발성에 대한 기술들을 키워갑니다. 많은 프로 혹은 아마추어 성악가들은 소위 공명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합니다. 공명된 소리에서 공명은 물리학에서는 공진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현상입니다. 이 둘의 영어 표기는 모두 레저넌스이기에 음악과 물리 분야에서 서로 다르게 번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악가들이 말하는 공명은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성도 즉 보컬 트랙트와 같은 발성체에 공진시킨다는 것이므로 이 둘은 같은 의미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 책은 음악 소리의 진동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하기에 이하 설명에서는 좀 더 음악적인 표현인 공명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공명은 운동하는 물체의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힘이 그 운동의 주기와 완전히 일치하여 물체의 운동이 더욱 신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네를 미는 주기가 그 그네가 흔들리는 주기와 일치되면 그네의 운동은 더욱 커집니다. 이것은 공명 현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목소리가 공명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울리는 공간인 공명통의 대표적인 예는 관악기의 관입니다.
그리고 신체에서는 관악기의 관과 같은 빈 공간이며 이것은 사람의 뼈 사이에 있습니다. 관악기의 기하학적인 외관은 특정한 진동수를 가지는 정상파가 공명되게 합니다. 모든 공명체는 그것의 기하학적인 특징에 알맞게 진동하는, 즉 공명하는 자연 주파수 혹은 고유 주파수를 가진다는 것은 물리 법칙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노랫소리의 공명은 그가 부르는 노랫소리의 진동수들을 신체의 공명강이 가지는 자연 주파수와 일치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공명강의 자연 주파수는 공명강의 기하학적인 특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성악가들의 노랫소리는 변화무쌍한 진동수를 갖습니다. 이 둘이 일치될 때 공명된 노랫소리가 됩니다. 이 둘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공명강의 자연 주파수를 노랫소리의 진동수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체의 공명강들의 기하학적인 모양을 변형시켜서 공명강의 자연 주파수를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성악가들의 발성 훈련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레가 어느 정도 딱딱하고 소리가 울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구강이나 비강 등은 인체의 대표적인 공명강입니다. 발성의 음향적 모델, 4분의 1 반폐쇄관 공명기. 사람의 신체를 음향적 모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인체에서 공명이 이루어지는 조직들과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강은 입의 천장과 치아 및 혀로 구성된 공간을 말하며 비강은 코를 구성하는 연골 사이의 빈 공간을 말합니다. 일명 소리 박스라고도 하는 후두는 기도와 인두의 사이에 있으며 후두의 연골들은 성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두는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지는 공명강으로 기도로 연결되는 후두와 음식물의 통로인 식도가 갈라지는 곳부터 비강까지 연결되어 있어 소화 기능 및 호흡 기능을 함께하는 관입니다. 후두 내에 있는 성대의 떨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리는 소리가 지나가는 길인 성도에서 공명이 이루어져서 말소리 혹은 노랫소리가 됩니다. 성도는 후두, 인두 및 구강을 거쳐서 입술까지 소리가 공명되는 영역이며 인두강의 상부인 비강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영역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생각에서 성도는 F 모양으로 모델링됩니다. 목소리의 발생은 관악기의 마우스피스나 리드 등에 의해서 발생된 여기음이 성대에서 발생되고 여기음이 관악기에 관해서 공명되는 것과 비슷하게 성도에서 공명됩니다. 사람의 성대가 관악기의 리드나 마우스피스와 비슷하지만 성대는 다양한 피치를 가지는 여기음입니다. 또한 성도는 관악기와 마찬가지로 성대 쪽은 닫혀 있고 입술 쪽이 열려 있는 반폐쇄관으로 모델링됩니다. 사람 성도의 평균 길이는 대략 17c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성도를 원통관이라고 가정하고 그 길이를 모두 이용해서 소리를 낸다면 성도에서 공명되는 첫 번째 정상파의 파장은 17cm의 4배인 0.68m입니다. 그리고 실온에서 음속이 초속 340m 정도이므로 첫 번째 정상파의 진동수는 500Hz 정도입니다. 첫 번째 정상파를 기준으로 반폐쇄관에서 진동하는 배음들의 진동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반폐쇄관에서 발생되는 정상파는 기본음의 홀수배인 500, 1500, 2500Hz 등의 주파수들입니다. 이것들은 성도에서 공명되는 성도의 자연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성도에서 공명되는 주파수 대역을 특별히 음영대, 포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구한 성도의 공명 주파수는 성도를 완전히 평평한 면을 가진 원통형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성도의 벽은 그림과 같이 평평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의 성도 벽면이 동일하게 평평하다면 모든 사람들은 성도의 길이의 차이만으로 성도 공명 주파수 세트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소리의 피치 변화에 개성 있는 독특한 공명, 즉 그 사람만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이 모두 비슷한 목소리를 가질 것입니다. 사람의 성도는 조음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특징은 고정된 프레임의 발성체를 가진 악기 등에는 없는 특징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성도는 발음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헬름홀츠 공명기. 사람의 성도가 하나의 원통형이라는 가정은 실제 인체 구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도는 구강이나 인두강과 같이 비교적 큰 관과 이것들에 연결된 비교적 작고 좁은 덕트로 생각할 수 있는 목구멍이나 입술로 연결된 관입니다. 즉 성도는 구강과 입술, 인두강과 목구멍에 의해서 형성되는 두 개의 헬름홀츠 공명기로 모델링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이며 생리학자인 헬름홀츠는 관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상파의 공명 주파수가 관에 비해서 비교적 가늘고 긴 덕트가 연결된다면, 즉
관이 완전한 원통형이 아니라면 그 장치에서 발생되는 공명 주파수는 원통형관에서 진동하던 공명 주파수와는 다른 새로운 공명 주파수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늘고 긴 관과 이에 비해서 단면이 커서 큰 용적을 가진 관이 연결된 장치를 헬름홀츠 공명기라고 하며 이 장치에서 공명하는 정상파의 주파수를 헬름홀츠 공명 주파수라고 합니다. 헬름홀츠 공명기에서 공명하는 정상파의 소리의 전형적인 예는 입구가 좁은 빈 병에서 울리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헬름홀츠 공명 주파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관에서 발생되는 정상파가 두 관의 경계에서 어떻게 동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림 6-3과 같이 헬름홀츠 공명 주파수는 통의 용적인 V가 커지면 낮아지고 덕트의 직경 A가 클수록 높아지며 포트의 길이 L이 길수록 낮아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즉 공명통이 클수록 덕트가 가늘고 길수록 공명 주파수는 낮아집니다. 사람의 발성기관인 성도의 모양은 그림 6-4와 같이 헬름홀츠 공명기 두 개가 연결된 것으로 모델링됩니다. 즉 사람의 발성체계는 인두 쪽 공간인 V1과 인두와 구강이 연결되는 혀 뒤쪽 통로인 D1을 첫 번째 헬름홀츠 공명기인 R1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인 V2와 구강이 외부로 연결되는 입술인 D2 쪽 통로를 두 번째 헬름홀츠 공명기인 R2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헬름홀츠 공명기에서 인두 쪽 공간이 구강 공간보다 대체로 더 크고 덕트의 길이가 비교적 길므로 첫 번째 공명기의 공명 주파수인 F1은 두 번째 공명기의 공명 주파수인 F2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첫 번째 공명기의 공명 주파수 F1을 낮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명기인 R1의 부피인 V1을 증가시키거나 인두와 구강이 연결되는 혀 뒤쪽 통로인 D1의 직경을 좁히거나 길이를 늘려주면 됩니다. 이것을 신체 부위와 연계해서 설명하면 후두를 낮추고 목을 열어서 부피를 증가시키거나 후두개를 닫고 혀를 뒤로 깔아주어 덕트의 직경을 좁히거나 길이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명기의 공명 주파수를 조절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구강 내부의 부피를 크게 해주고 입술을 오므려서 덕트의 직경을 좁히면 됩니다. 그런데 귀를 아래 위로 움직이거나 심지어 맹장을 오므리거나 췌장을 부풀리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두를 올린다거나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후두의 움직임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와 연관된 신체의 움직임을 연습합니다. 폐에 공기를 더 많이 불어넣기 위해서 폐를 확장시키고 확장된 폐가 횡격막을 아래로 밀면서 하복부가 볼록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공명된 소리를 얻기 위해서 신체의 움직임을 연습하는 것을 성악발성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음영대 혹은 포먼트. 사람의 발성은 성대에서 발생된 여기음이 성도를 거치면서 공명되어 발생됩니다. 이때 성도는 마치 관악기의 관과 같이 관내에서 정상파를 공명시킵니다. 다만 성도는 관악기의 관과 같이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수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양이 변한다는 것은 성도의 자연 주파수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양 변화는 사람이 조음하는 과정에서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의 자연 주파수는 하나의 주파수가 아니라 특정한 주파수를 중심으로 일정한 주파수띠를 형성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음이 형성되는 대역이라고 하여 음영대라고 합니다. 성도의 모양을 관에 비교하자면 입 쪽이 열리고 성대 쪽이 닫힌 폐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폐관에서 공명하는 정상파의 기본 진동수는 홀수 배음만을 수반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론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음영대는 홀수 배음에 해당되는 주파수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청 범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조건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의 음영대는 3개에서 5개 정도까지 형성됩니다. 그리고 성인 여자의 경우 기본 피치가 성인 남자보다 높다는 이유에서 5번째 음영대는 가청 범위를 넘어서므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에서 음정의 변화는 주로 성대의 떨림에 기인하지만 대화를 위한 발음, 특히 모음의 조음 과정은 성대의 변화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성도 모양의 기하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고조파의 변화만 나타납니다. 같은 음고의 서로 다른 발음이라는 것은 기본음은 같으나 기본음의 배음들이 서로 다른 형태로 공명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같은 음높이인 소를 노래할 때 가사의 발음이 아인 경우와 오인 경우의 차이는 기본음과 동반되는 고조파들만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와 오가 같은 음정이니 기본음은 같습니다. 즉 발음은 일종의 음색의 변화에 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음이 음색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특징은 모음의 조음 과정에 기여하는 음영대 주파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영대 주파수는 성도의 자연 주파수에서 기인된 것이므로 음영대 주파수는 성도의 모양을 대변합니다. 표 6에 따르면 모음들은 서로 다른 음영대 주파수인 F1, F2, F3들의 세트를 가지는 것으로 서로 구분됩니다. 주목할 것은 각각의 모음들은 첫 번째 음영대인 F1과 두 번째 음영대인 F2는 매우 다양하게 바뀌는 데 비해서 세 번째 음영대인 F3에 변하는 거에 없습니다. 즉 F3은 모음을 조음하는 데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F1, F2를 모음 음영대라고 하고 F3을 오페라의 고음 성악가들을 위한 성악가 음영대라고 합니다. 피아노로 소를 칠 때 피아노는 피아노 소리로 소를 나타내지만 사람의 노랫소리는 수십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다양한 소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동요인 학교 종이 땡땡땡의 경우 학교 땡, 서 등의 가사를 가지는 모든 음들은 각기 다른 성도의 모양을 가지는 소들입니다. 즉 발음은 같은 음 높이에 서로 다른 음색을 가진 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음의 조음은 그림 6-5와 같이 첫 번째 음영대와 두 번째 음영대가 이루는 F1, F2 평면의 모음들이 나타납니다. 같은 모음이라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발음하면 서로 다르며 같은 사람이 발음할 때에도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모음을 조음하는 F1과 F2의 주파수가 하나의 모음의 특정한 하나의 주파수가 아니라 일정한 주파수 범위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6-5의 비금치 영역 즉 각 발음 영역이 중첩된 영역은 두 개의 발음이 혼재하는 영역입니다. 이를테면 아 같은 오 혹은 우 같은 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의 음영대 주파수들에 의해서 모음이 형성된다는 것은 모음 변조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창의 가창을 위해서 모음을 약간 어둡고 깊게 변조하더라도 혹은 고음을 위하여 모음을 밝게 변조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발음을 알아듣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음 아는 후두를 올리고 목을 닫으면서 발음하게 되는데 후두를 내리고 목을 열어서 노래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음영대 동조. 사람이 높은 소리를 노래하는 것은 성대의 떨림이 더 빨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목소리의 피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한 피치의 주파수는 주파수 축의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피치의 상승은 피치의 고조파까지 상승하게 하므로 피치의 두 번째 고조파 성분이 첫 번째 음영대와 관련된 F1을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고조파가 F1에서 공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은 소위 말하는 소리가 꺾인다라고 하는 성구 전환을 유발합니다. 성구 전환은 분명하고 큰 소리의 흉성에서 팔세토의 흐릿하고 작은 소리로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성구 전환을 응용하는 대표적인 발성법은 스위스나 독일의 알프스 산악 지역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진 요들송입니다. 요들은 저음의 흉성을 고음의 팔세토로 빠르게 오가면서 노래하는 방법입니다. 그림 6-4에서 보이듯이 두 번째 음형대는 구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형대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모음이 명료하게 들리는 것과 같이 F2는 모음의 명료도를 결정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음영대는 남자의 위쪽 목소리와 여성의 중간 목소리인 2포에서 15, 즉 미에서 높은 도 정도의 음역대에서의 공명과 관련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음영대를 제4, 제5, 제6 배음 성분과 일치시켜 소리의 명료함을 크게 더하는 음영대 동조입니다. 우선 동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수신기의 안테나에는 원하는 신호를 포함해서 모든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수신기가 원하는 신호의 주파수와 공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신기는 원하는 신호의 주파수와 공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신 장치, 특히 동조 장치의 형상을 변경합니다. 이 변경은 동조 장치의 자연 주파수를 원하는 신호의 주파수로 변경 혹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동조 장치가 수신하고자 하는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서 자연 주파수를 변경하는 방법은 동조 회로를 구성하는 가변 콘덴서인 바리콘의 값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조 회로의 전기적인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TV나 라디오 장치가 방송국에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라디오의 동조가
수신기가 수신하기를 원하는 신호의 주파수에 동조기의 자연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이 음영대 동조라는 것은 공명강들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공명강들의 자연 주파수를 가창자가 노래하는 음정의 주파수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성악가들이 자신의 노랫소리를 공명시킨다는 것은 노랫소리를 음영대에 일치시키는 음영대 동조를 말합니다. 이제 음영대 동조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TV 수신기의 동조 과정에서 동조회로의 자연 주파수는 성도의 음영대에 대응됩니다. 음영대 동조는 가창자가 자신이 노래하는 선율에 해당되는 주파수들로 음영대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음영대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TV 수신기가 동조회로의 모양을 바꾸었듯이 성도의 모양을 변형시켜야 합니다. 후두를 내린다거나 입술을 오므리는 것 등이 성도의 모양을 바꾸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와 같이 음영대를 이동시켜서 다양한 음과 그리고 그 음의 가사인 발음에 나타나는 소리의 진동을 성도에서 공명시킵니다. 성악 훈련을 하는 것은 음영대를 옮기기 위한 연관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두성 발성을 터득했다는 것은 성도의 모양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연관된 근육들의 움직임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발음을 조음하기 위해서 음영대를 옮기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다이내믹합니다. 노래하면서 이루어지는 음영대 동조는 노래 가사의 조음을 위한 음영대의 변형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음마다 음영대가 달라진다고 했으니 같은 음으로 노래하더라도 가사가 다르면 공명하기 위한 음영대가 조금씩 다릅니다. 즉, 공명이 잘 되는 발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발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대의 진동에 의한 피치는 시포의 기본음과 배음들을 만들고 성도는 우우 모음을 만들기 위해서 피치의 기본음들 및 배음들이 공명할 수 있도록 음영대를 이동시킵니다. 그림 6-7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음영대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성도는 그 모양을 변형합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것은 시포 음에 대한 기본음인 F형과 F형의 배음들입니다. 기본음인 262Hz는 523, 785, 1046Hz 등의 배음들을 파생시킵니다. 푸른색은 가창자가 우우를 발음하기 위해서 변형한 성도의 모양을 반영한 음영대들입니다. 표 6에 나타낸 것처럼 우우를 발음하기 위해서 320Hz, 920Hz, 2200Hz에서 각각 제1, 제2, 제3 음영대를 형성합니다. 음영대 근처의 배음들, 즉 제1고조파인 기본음은 제1음영대에 의해서, 제3고조파는 제2음영대에서 그리고 제9고조파는 제3음영대에 의해서 공명이 이루어져서 주변의 배음들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우로 발음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목소리를 공명한다는 것은 성대를 통해서 발생된 음원의 기본음은 물론 배음을 공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조될 배음이 많은 경우 소리의 공명은 비교적 쉽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동조될 배음이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배음은 기본음 주파수의 배수가 되는 음들이므로 배음들 간의 간격은 기본음의 주파수입니다. 따라서 같은 주파수의 범위에서 많은 배음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본음이 낮아야 합니다. 그림 6-8은 시포,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도에 대해서 나타나는 배음들입니다. 이 경우 비교적 많은 배음들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서 음영대의 위치가 A에서 E 중 어느 위치일지라도 음영대에 의한 공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포 정도의 비교적 낮은 음역에서는 특별한 음영대 동조 없이도 적절하게 소리의 공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에 비해서 C6인 경우 이것은 두 옥타브 위의 도이며 일명 하이시라고도 합니다. 기본음이 매우 높아서 배음들의 간격 또한 매우 큽니다. 그리고 유용한 배음의 수도 저음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이것은 공명된 소리를 얻기 위해서 음영대 동조가 이루어질 곳이 몇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음영대가 B의 위치에 올 때에만 공명이 일어납니다. 나머지 경우 음영대에서는 공명될 소리가 없습니다. 즉, 촘촘한 배음들을 가져서 손쉽게 음영대 동조가 일어나는 저음과 달리 특별한 한 곳에서만 음영대 동조가 일어나는 고음에서는 공명된 소리를 얻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음영대 동조 훈련은 고음역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두와 구강에서 얻어지는 음영대들보다 비강 등에 의해서 얻어지는 성악가 음영대인 제3음영대의 동조를 이야기합니다. 한편 두 번째 음영대는 대략 1000Hz에 나타나며 이것은 하이시인 C6 근처입니다.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앙코르송으로 자주 불렀던 파바로티는
성대 진동의 기본음을 두 번째 음영대로 공명시켜서 노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가 부른 하이시음은 우렁참과 명료함을 가진 소리여서 그를 두 번째 음영대 동조 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음영대 동조는 성대 진동의 기본음이 음영대 동조된 소리이기에 아주 명료하고 찌를 듯한 소리를 생성하며 뮤지컬 가수, 락발라드 가수들이나 가창력이 좋은 성악가들의 소리에서 접할 수 있는 벨팅 창법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성악가 음영대 동조. 사람 목소리는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의 음영대만 형성되고 5번째 음영대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5번째 음영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고음으로 올라가면 3개의 음영대만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발성기관의 크기가 약 7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보다 약 1.5배 더 높은 음영대들을 가집니다. 그림 6-9는 오케스트라 반주 소리와 성악가 노랫소리를 주파수별로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프의 검은 실선, 푸른 점선, 붉은 점선은 440Hz의 음인 A4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반주 소리의 에너지 분포는 1000Hz를 넘어서면서 급격히 감소합니다. 또한 일반인들의 노랫소리도 이와 비슷한 에너지 분포를 보입니다. 이것은 소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의 사용처가 고음과 저음에서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저음 영역에서는 소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주로 소리의 크기를 키우는 데 사용되지만 고음 영역에서는 진동수를 키우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고음으로 갈수록 그 소리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오페라 가수의 노랫소리는 수십 명이 내는 오케스트라의 반주 소리에 비할 바가 못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악가 음형대에서 공명된 소리인 2에서 3kHz대의 고음부의 소리는 오케스트라의 반주 소리보다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러므로 성악가 음영대에서 공명된 소리로 노래하는 성악가들은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반주에도 마이크나 앰프 등과 같은 별다른 음향 기기의 도움 없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일반인의 훈련되지 않는 목소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을 목소리가 오케스트라의 우렁찬 악기 소리들을 뚫고 나온다고 이야기하며 이탈리아에서는 이 소리를 스킬로라고 합니다. 그림 6-9는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을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노래한 것을 주파수 분석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반주 소리가 가수의 소리를 압도하지만 음영대 주파수,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음영대에서 공명된 가수의 노래 소리는 오히려 오케스트라의 반주 소리를 압도합니다. 성악가의 소리가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들리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청각적 특징은 사람의 귀는 세 번째 음영대 동조가 이루어지는 2700Hz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민감 정도는 최소 가청 주파수인 20Hz 정도의 소리에 비해서 약 10만 배 더 민감합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소프라노나 테너와 같은 고음의 오페라 성악가들은 자신의 노랫소리를 성악가 음영대에 동조시키기 위한 발성법을 연습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턱, 혀, 연구개의 위치를 조절하여 인두강의 넓이와 길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성도의 모양을 변화시켜서 성악가 음영대를 자신의 노랫소리에 일치시켜서 공명을 이룹니다.